우리가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인하고요. 또 그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한다는 국가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하고 네네. 내 평생 모은 자산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증권사에 맡깁니다. 네.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잖아요. 그렇죠. 아주 당연하게 의지하고 있죠. 아니 근데 만약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학원 승하차 구역에서 차가 돌진하고 내 앞자리 승객이 주머니에 막 실탄을 넣은 채로 비행기를 탔으며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심지어 그 대형 증권사는 내 투자금이 아니라 자기들 VIP의 손실만 몰래 메꿔주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환영합니다. 바로 오늘 2026년 4월 1일 수요일의 뉴스들이 보여주는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와, 일상부터 뭐 금융, 나아가서 국가 안보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거시적인 시스템들의 균열이 지금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시점인 거죠. 맞습니다. 오늘도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으로 구두굽을 닳게 뛰어들고 계실 대한민국의 보험영업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이면의 작동 원리를 싹 파헤쳐서요. 오늘 당장 고객과의 미팅 테이블 위를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예리한 무기를 벼려드리는 오늘의 딥다이브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뉴스들이 겉보기엔 그 준동의 미사일, 여의도 정치판, 그리고 동네 횡단보도까지 막 제각각 흩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맥락이 딱 있죠. 네, 바로 거시적 시스템의 붕괴와 개인적 안전망의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기관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더 이상 완벽한 비가림막이 되어주지 못할 때 개인은 어떻게 스스로의 리스크를 해증할 것인가? 아, 리스크 했지. 네. 이게 오늘 모든 뉴스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당장 고객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끼는 물가와 환율의 충격부터 좀 볼까요? 그 진앙지를 파고들면 결국 중동 한복판 이란에 닿게 되거든요. 맞아요. 중동 정세는 늘 복잡하지만 이번에 그 무기의 양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미국이 이란 민간구역 공습에 신형 정밀타격 미사일을 처음 실전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이슈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경악했던 게요. 이 미사일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관통형 폭탄이 아니더라고요. 목표물 상공에서 막 공중폭발을 일으킨 뒤에 텅스텐 탄환 수만 개를 사방으로 확 흩어뿌리는 방식입니다.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표적 하나를 정확히 핀포인트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요. 살상 반경을 극대화하는 광역 타격 무기인 셈이죠. 아, 광역 타격이요? 네. 근데 군사시설이 아니라 학교나 체육시설 인근 같은 민간 구역에서 이 방식의 무기가 사용됐다는 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니까요. 그렇죠. 무차별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인도법 위반, 나아가서는 전쟁 번제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아주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민간인 피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 될 텐데요. 당연하죠. 백악관도 이 여론의 압박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랍 국가들에게 중동 전쟁 비용을 분담하라고 막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 우리만 돈과 명분을 잃을 순 없으니 너희도 청구서에 사인해라. 이런 논리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크니까 자국 내 반전 여론을 외부로 돌리려는 아주 계산된 움직임이죠. 네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스파환의 탄약고 폭격 영상을 직접 공개를 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같은 핵심 인프라를 물리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최후 통첩, 그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와, 살벌하네요. 근데 이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국가는 아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을 건드렸습니다. 네, 아주 치명적인 곳을 건드렸죠.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항을 아예 제한하겠다고 공식화했어요. 이건 마치 출근길 꽉 막힌 올림픽대로에 누군가 사설 톨게이트를 세우고 막 통행세를 뜯어가는 격 아닙니까?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맞습니다. 물류에 병목이 생기면 당장 우리 경제로 날아오는 충구서가 엄청날 텐데요. 그 충격파가 이미 우리 시장의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17년 만에 1,530원을 터치했습니다. 와, 1,530원이요? 네, 지금 현재도 1,50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니, 잠깐만요. 환율 1,500원 돌파면
이건 뭐 수출 대기업 몇 곳 빼고는 내수 시장에 엄청난 피바람이 부는 숫자잖아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숫자죠. 당장 원자재를 달러로 사와서 공장을 돌려야 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요. 어제 100만 원 주고 사오던 재료를 오늘 갑자기 150만 원 주고 사와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납품 단가는 하루아침에 못 올릴 텐데 그럼 그 차익은 다 어디서 메꾸나요? 빠지는 거거든요. 아, 팔수록 손해인 거네요. 네. 환율 해칭 시스템을 못 갖춘 중소기업들은 버티다 못해 결국 직원을 감원하거나 공장 가동을 줄이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식시장도 패닉이에요. 코스피도 많이 빠졌죠. 네,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하면서 5,052.46으로 마감했습니다. 5,000선이라는 심리적 지지선마저 위협받고 있죠. 외국인 자금이 진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 증시는 환율과 유가 직격탄을 맞고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정작 전쟁 당사국인 미국 뉴욕 증시는 정반대로 날아갔단 말이죠. 네, 나스닥이 21,590.60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같은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5% 안팎으로 급등했죠. 아니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데 왜 미국 기술주는 오르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이란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메커니즘은 안전자산의 개념 변화에 있어요. 아,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금이나 달러 채권을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을 가진 미국의 빅테크 기업 자체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 즉 대체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리로 몰려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기가 막히게 그 리스크를 피해서 가장 단단한 요새로 대피를 한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고객 미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오,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고객 혹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민하시는 고객을 만날 때 이 극심한 디커플링 현상을 화두로 딱 던지시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렇게요. 대표님, 어제 코스피 5,000선 무너지는 거 보셨죠?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때 글로벌 자본은 빅테크라는 안전한 방공호로 이미 대피를 끝냈습니다. 대표님의 기업 자금이나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거시경제의 폭격을 견뎌낼 방공호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으신가요? 와, 훌륭하네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법인 플랜이나 리스크 해칭 상품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을 근거로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아주 세련된 방식이네요. 자, 이렇게 외부에서 경제적 해일이 몰려오면 당연히 국가가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하겠죠.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책이 나왔죠? 중동발 고유가 충격 대응을 위해서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와, 26조 원이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까지 언급할 정도로 막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고환율에 물가가 치솟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중에 26조 원의 현금을 다시 푼다고요? 이건 불을 끄겠다고 막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딜레마 아닙니까?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당장 무너지는 취약계층과 내수 시장을 살리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겁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KF-TES 환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생활비 대책이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핵심은 최대 60만 원의 피해 지원금입니다. 이게 이르면 당장 이번 달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되거든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60만 원 지원금, 당연히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소득 하위 70%가 중심이라고 하는데 막상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 소득이 하위 70%인지 아닌지 당장 헷갈리거든요. 그 커트라인에 가르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 얘기입니다. 아, 건강보험료요? 네.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서 산정된 그 건보료를 기준으로 70% 선을 딱 자르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오늘 하루 영업 현장을 확 뒤집어 놓을 완벽한 오프너네요. 미팅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네. 고객님,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정부에서 60만 원씩 피해 지원금 나오는 거 들으셨죠? 이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자른다는데 혹시 이번 달 건보료 얼마 나오셨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이렇게요.
와, 진짜 아주 매끄럽네요. 건보료라는 키워드를 꺼내는 순간 자연스럽게 고객의 소득 수준, 현재 가입된 건강보험의 적정성,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보장 분석까지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쫙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최고의 어프로치죠. 근데 약간 씁쓸한 게요. 이렇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생을 챙기려고 애쓰는 반면에 정작 가장 투명해야 할 금융권과 정치권의 시스템은 완전 신뢰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증권 고위험 펀드 배상 논란. 이 뉴스 보고 저는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파장이 꽤 큰 사건이죠. 하나증권이 대규모 손실이 난 특정 고위험 펀드에 대해서 원금의 90%를 배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90%요? 네. 일반적으로 고위험 펀드는 투자자 본인 책임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비율의 배상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금융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자기들 손해를 막 감수하면서까지 90%를 돌려준다. 당연히 뒷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펀드 가입자 명단에요. 하나금융지주 경영지를 포함한 소위 VIP들이 대거 포함된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만약에 경영진이 본인들이나 주요 VIP들의 투자 손실을 구제해 주려고 회사 돈으로 무리하게 배상 비율을 높였다. 이러면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가 되거든요. 와, 진짜 내가 맡긴 펀드가 반토막이 나도 늘 투자자 책임입니다 하던 금융사가 자기들 식구가 물려있는 펀드에는 막 회사 돈을 헌어서 90%를 채워준다. 시스템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게다가 검찰이 수사 중인 주가 조작 사건도 있잖아요. 현금 30억 원을 동원한 재력가 설계자가 자기 가족 차명 계좌를 통해서 시세를 조종한 정황이 드러나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있다고요? 돈을 맡기는 금융시장의 룰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좀 낫습니까? 안타깝게도 정치권 역시 혼동 그 자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천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어요. 아, 법원까지 갔나요? 네,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시켰는데요. 정당의 내부 공천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파장이 크겠네요. 결국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일괄 사퇴를 했고요. 또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경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내부 파열음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야당은요? 야당도 조용하진 않던데요? 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도 김병기 의원의 정치 헌금 수수 의혹 수사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벌써 경찰 조사를 4차례나 받았거든요. 4번이나요? 네,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보좌진 특혜랑 수사 무마 의혹까지 수사망을 쫙 넓히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각자의 내홍과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있는 형국이죠. 참 답답하네요. 그나마 지역 소식 중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2026년 출범을 향해 행정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게 유일한 미래지향적 뉴스네요. 자, 우리 이 지점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경제 뉴스를 하다가 갑자기 여야의 공천 갈등이나 의원 수사 뉴스를 다루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골치 아픈 정치 기사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국회가 마비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2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나 기업들을 살릴 민생 경제 법안들이 제때 통과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정치의 불확실성이 곧장 경제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지는 그런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금융사 VIP 특혜, 주가 조작, 멈춰버린 정치권, 이 뉴스들을 종합하면 고객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맴들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아, 이 거대한 시스템이나 제도는 위기가 왔을 때 결코 평범한 개인인 나를 우선적으로 구해주지 않는구나. 결국 내 자산,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건 나 스스로 준비한 사적인 안전망뿐이구나. 이런 근본적인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불안감을 딱 꿰뚫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겠죠. 거시경제의 거대한 균열을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그 균열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저는 이 뉴스들을 보면서 진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원 차량 승하차 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 전용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울산에서 초등학생이
그 승하차 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학원 승하차 구역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확 몰리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엄격한 안전지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법적인 보호가 없었다는 거군요. 네, 제도와 공간의 설계가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방증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공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해공항 보안검색대 통과 사건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해야 할 공간이 바로 공항 검색대 아닙니까? 물 한 병도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실탄을 소지한 승객이 아무런 제지 없이 검색대를 통과해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와, 실탄을요? 심지어 김해공항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요. 다음 날 이 승객이 제주공항에서 다시 항공기를 타려다가 적발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뒤늦게 구멍이 뚫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엑스레이에 실탄이 안 보였을 일은 없고 누군가 화면을 놓쳤다는 건데 그 거대한 시스템이 사람의 방심 한 번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대구 신천 여행용 가방 시신 사건도 그렇고요. 네, 그것도 충격적이죠.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비극을 낳았던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바뀌었군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전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법원에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만약에 묵살당하면 진짜 속수무책이었죠. 그렇죠. 억울한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절차가 아주 간소화되고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인 대구 사건처럼 치안에 구멍이 생길 때 이런 법적 보안 장치가 꼭 필요한 거죠. 경찰이라는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할 때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우회로를 법적으로 딱 만들어준 거네요. 이 메커니즘의 변화는 정말 환영할 만합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를 들으신 우리 영업 전문가 여러분, 고객에게 다가갈 때 막 사고의 공포를 조장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세련된 통찰을 던지셔야 하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고객님, 오늘 공항 보안이 뚫리고 학원가에서 사고가 난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흔히 국가나 제도가 만든 거시적인 안전망이 완벽할 거라고 믿잖아요. 네네. 하지만 최근의 뉴스들은 그 시스템에 언제든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그 찰나의 순간, 고객님과 가족을 최후의 순간까지 지켜줄 개인적인 안전망은 빈틈없이 짜여 있는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와, 이런 화법이라면 단순한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삶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각인될 수 있을 겁니다. 시스템의 한계를 덮어줄 수 있는 개인적 방어막의 구축, 아주 훌륭한 접근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자녀를 둔 학부모 고객을 만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교육 정보도 제가 하나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11월 19일에 치러지는데요. 평가원이 EBS 연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가 교육과정 개편 전 마지막 수능이잖아요. 그럼 수험생들 심리다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대학 가야 한다. 내년 개편된 수능은 못 본다. 이러면서 재수생, N수생들이 역대급으로 쏟아져 들어올 텐데요. 네,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N수생이 대거 유입되면 최상위권의 경쟁이 상상을 초월하게 치열해집니다. 평가원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끌어올려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그럼 모의고사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본 수능의 출제 기조를 미리 엿볼 수 있는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분석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고객과의 스몰 토크에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꿀팁이네요. 학부모 고객님들을 만나시면 올해 수능 전략은 6월, 9월 모평 분석이 생명입니다. 라면서 응원의 한 마디 딱 건네주시는 센스 꼭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112나 119 허위 신고가 연평균 무려 2만 7천 건에 달한다고요? 와, 2만 7천 건이요. 네, 만우절 당일의 장난 전화는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평상시 묻지마식 허위 신고가 여전히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걸린 문제죠. 맞습니다. 허위 출동으로 인해서 진짜 생명이 위급한 누군가가 구조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물리적으로 박탈하는 명백한 중대범죄라는 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생존 확률을 갉아먹는 행위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굵직한 통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객 미팅을 위해 이동하시는 차 안에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쫙 세팅하셔야 할 날씨와 핵심 숫자들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이동하실 때 서쪽과 동쪽의 날씨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가 아주 짙게 끼어 있으니까 KF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네, 마스크 필수입니다. 반대로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비바람과 함께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 그리고 동해안 쪽은 너울성 파도까지 예보되어 있으니까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기준 1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고객과의 대화에서 기준점에 들 3대 경제 지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5,052.46, 원달러 환율은 1,509.50원, 그리고 대체 안전자산으로 폭등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1억 2,86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극명한 숫자들을 리스크 관리의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들이 정말 살벌합니다. 이쯤에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남긴 명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업복을 입고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주 와닿는 말이네요. 비가 오고 미세먼지가 낀다고, 환율이 요동치고 경제가 어렵다고 막 남들이 사무실에 웅크리고 있을 때요. 깔끔한 종장을 전투복처럼 딱 챙겨 입고 묵묵히 서류 가방을 댄 채 고객을 향해 나서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바로 기회 그 자체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그 발품은 결국 고객에게 가장 절실한 안전망이자 최고의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아주 깊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의 텅스튼 미사일과 1,500원대 환율을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이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단 30일만 완전히 봉쇄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기름값은 엄청 오르겠죠?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첨단 의료기기나 표적 항암제의 원료 비용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이 폭등하게 됩니다. 와... 과연 우리 고객들이 가입해둔 암 진단비나 수술비는 이런 지정학적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와, 중동의 위기가 내 고객의 항암 치료비 영수증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군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네요.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고객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싶은 전문가는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까지 딱 찾아내서 대비책을 세워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첫 미팅 테이블에서 바로 그 압도적인 전문가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고객의 불확실성을 싹 걷어내고 확실한 평안을 선물하실 여러분의 눈부신 하루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새롭고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가득 채운 또 다른 딥다이브 여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